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까지 일단 어그로 헤드라인 딱 1hour 저희가 1시간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방통위 관련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과방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주목했던 장면이 있고 실제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만나보고 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는 과연 누가 더 오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예, 오늘 출석해 준 세 분 중에서 31일 회의에 배석했던 분 누구시죠? 저하고 기획조정관님. 그럼 두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공천이나 이런 거 당해서 해보고 이러면은 사실 80명 정도 된 지원자들을 뭐 30명, 50명씩 된 지원자들을 추리는 과정 자체가 사실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서 하나씩 제껴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이 사람이 절대 돼야 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압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김영관 조정관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배제 방식입니까? 아니면은 뭐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분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명이 투표한다고요? 네, 두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이렇게 갈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박문진의 경우에 예. 9분 원래 9분을 이제 예. 선임을 해야 되니까요. 예. 두 분이서 9명씩 투표를 해서 예. 투표를 받으면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9명을 그 위원장님이 9명의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부위원장이 9명의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있는 용지에서 예.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각각 9명씩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불일치가 있었습니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에 이제 투표를 받는 거니까요. 아니 전반적으로 저는 이거를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9명씩 교차해서 제가 공천대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대보고 다 해봤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보통 압축 단계를 거치고 그 압축하면서 배제하는 사유를 다 명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위원이 조금 더 많으면 인기 투표를 하든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두 명이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한 9명 한 다음에 그러면 그 9명이 교집합이 생긴 부분은 그러면 무조건 선임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배석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는. 그래서 저 여러 차례 그 계속 투표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9명을 계속. 예, 9명을 계속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뭐가 이 9명까지 다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종료를 하고 6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몇 라운드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꽤한 7, 8차례 계속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6명 뽑는데 7, 8차례의 라운드를 거쳤다. 예, 계속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선정된 분들은 한 분이 의중이 많이 반영된 인사들인 거예요? 아니면 뭐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모르면 나오지 마. 이 기록에 남아 있겠네요, 전부 다. 나중에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은 이렇게 서로 9명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견 조정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겠네요.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아니 아까 말한 거라면 불일치가 있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든 몇 그분이 명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9명 뽑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기 그거를 투표를 어떻게 하신 분들 나올 때까지 계속 한 거죠. 서로 의견 개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을 때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런 개진 안 하시고 그냥 예, 투표만 계속했다고요? 예, 거의 투표를 했었습니다.
과정 때문에 분명히 탄핵당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견이 조정이 됩니까? 이견을 서로 얘기해야지 사실 서로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게 독임제 기구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서로 정반합의 아니, 과정을 이준석 거쳐가지고 의원이 인사나 이거 아니면 여러 가지 잘했어요. 안건 이건 판단에 칭찬해줘야 대해 돼. 교환의 잘 지적했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증인들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분명히 이견은 처음에 존재했고 근데 이견을 서로 어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나눈 기록은 없고 아까 그냥 빵 이견이 터진 것도 존재한 잘했어. 상황에서 투표만 이준석 의원은 계속했다. 그건 잘해줬어. 이 제 해석이 맞습니까 지금? 최민희 위원장 그렇게 한숨 주문하신 거잖아요, 쉬죠? 지금. 예,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이씨 그 돌림 말하지 투표를 말고. 한 이씨. 결과지는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그게 이게 무슨 뭐 둘이 어디 투표함에 넣고 개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공유해가면서 나는 이 사람들 너는 이 사람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한 겁니까 투표는? 야, 씨 말 똑바로 해라 진짜. 뭐 투표 하는 용지를. 거야? 아 근데 예전에도 그렇게 뭐 한 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그렇게 했던 예, 예,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니까. 예, 예. 자, 이제 요 예, 예. 상황에서 김현 예전에 방통위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투표 용지에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예. 자, 가봅니다. 방통위원이 설명해 줍니다. 이제 이분에서 다시 전직 방통위원. 시작합니다. 예. 이분에서. 아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추가 질의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 혹시 그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좀 예, 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런 투표를 예. 여기 들으세요. 이분. 지금 이제 2021년도를 준용해가지고 좀 얘기했다는데 이 자리에 2021년도에 그 투표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없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제가 뭐 나중에 제 시간에 질의 시간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2021년도에 직접 면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차용해서 면접을 안 해도 되겠다. 필요시에 면접이라는 걸 오용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직접 면접을 할 수 없어서 그 상임위원들은 대회실에 각자 사무실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은 회의실에서 이제 화상 면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면접은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당시에 40명을 추리고 20명을 추려서 그때 당시엔 KBS는 50명이고 면접이 그래서 상임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개인 소개서, 이력서, 결격사 유무 그래서 50명에서 40명을 추리고 MBC는 20명을 그대로 면접을 보겠다는 걸 1차 의결을 해요. 그래서 KBS 면접 일자는 예를 들어서 8월 며칠, MBC 일자는 면접 일자를 정해서 40명하고 20명 중에 3배수, 2배수, 4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을 추천받으면 그 사람은 1순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야당 추천하는 인사들은 2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크로스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아 그럼 이 사람은 야당 추천 몫이니까 다른 상임위는 이분을 추천해주고 또 야당 추천위원이 2명밖에 안 되니까 해주는 식으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배수를 확정하고 그러고 안 됐을 경우는 쓰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차례, 8차례를 아니, 53명을 동안 명단을 52명을 명단을 네? 놓고 여든 몇 명 투표를 없는 사람 중에 또는 9명을 어떻게 뽑아요? 두 사람이. 31명을 놓고 투표를 했다. 이건 상상이 말이 안 되는 되는 소리를 투표 해야지. 방식이라는 거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았어. 네, 이분 들으세요. 상당한 인간들이다, 김현 진짜. 간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계속 그 이견 조정 없이 아까 53인정 되는 명단을 계속 투표를 반복했다는 해석이 맞는 겁니까? 예, 투표로 했었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지 확률적으로 마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53에서 9으로 추리는 과정 속에서 의견 조정 없이 다시 투표해가지고 걸리려면 몇백만 번 투표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 간에 그럼 기록이 안 남는 형태로라도 뭐 소통한 흔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직원들 모르게 카톡을 보내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방식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 선임 절차가 진행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기록으로 안 남아 있어도 큰 문제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잘 기억하시지만은 본 의원이 과거에 김홍일 위원장님 계실 때 꾸준히 질문드렸던 것이 뭐냐면 2인 체제에서 이견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견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를 전 이 체제 위법성의 핵심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걸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이 저는 아마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주목한 장면이었고요. 요게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어요. 뭐 일부 언론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다 주목한 것은 아니었고, 아무래도 이번 한 주 가장 화제였던 사람은 빵진숙이고, 빵진숙이 임명장 받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탄핵이 된 거니까요. 국회 차원에서. 근데 이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은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고 가중될 겁니다. 근데 7월 31일에 비공개로 2시간 회의해서 이 2시간 거의 대략 한 2시간 뭐 반 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2시간 만에 공영방송 KBS, MBC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을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상 이 합의제 기구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은 2인 체제도 문제지만 이 과정 자체는 적법하지 않다.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이미 어긋나게 운영한 이 파행 운영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도 독수 독과론이 적용돼야 하지만 절차 및 과정상에서 불거진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기에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고 보수 진보가 있느냐. 저는 제 주변에도요, 진짜 황당하리만큼 병신 같은 그 권력의 알라바이 같은 언론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 체제에서 확실히 메인스트림에 서서 내가 이 언론사의 국장 한번 달아봐야지. 내가 이 언론사의 DNA를 바꿔놓을 거야. 이 좌파 새끼들. 이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이 MBC를 바꿔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 후배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에 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난 뭐 걔네들이 페북이나 SNS나 어디 인터뷰하면서 짓거리고 다니는 말을 보면서 이제 기가 차요. 기가 찹니다. 아니 뭐 진짜 대단한 언론인들 납셨어. 꼭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떠한 업적도 없는, 어떠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언론사에서 그 어떠한 보도나 그 저널리스트로서 그 어떠한 성과도 없는 인간들이 이제 와서 막 자기는 이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이 편향성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라고 이제 막 손들고 지적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뭐 심지어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러더라고.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느낀 게 얘네들은 저널리스트로서 그간 자신이 했던 성과나 이런 것보다 실제 자기가 성과라고 내세우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주류는 우리다. 평생 비주류였고 평생 나를 무시했던 이 선후배들, 이 회사의 토양을 내가 줄 한번 잘 써서 바꿔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판에 가야지. 이런 심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쟤는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 쟤는 인사청문회도 안 봤나? 쟤는 뭘 알고 쓰는 건가? 쟤는 그러면 방통위가 이렇게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게 적법하다는 건가? 심지어 어디 방송사에서 녹을 먹고 있는 인간인데도 그런 식으로 짓거려요. 병신보다 등신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표현을 쓰면 노딱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제 유튜브에선 바르고 고운 말 쓸 텐데, 자, 그래서 개혁보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대목인데요. 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오후 5시부터요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8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진행해서 2표를 받은 사람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했다.
과거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광석화로 졸속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 박문진 이사 후보자가 3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진숙이랑 김태규 부위원장이 2표를 받은 후보자를 선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전혀 이제 이견이 없이 의견 개진 없이 그냥 막 투표만 열심히 해가지고 2시간 만에 이런 결론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두 위원의 이제 투표가 엇갈리면서 최종적으로 9명이 아니라 6명만 선임이 됐는데 7, 8차례 그 과정을 겪어서 6명이 선임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근데 사무처장이 아까 얘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견 조정은 없는 상태에서 두 분이 공통으로 투표하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를 진행했다. 이게 뭐예요? 나 진짜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 아니, MBC 노조나 그간 언론사가 좌편향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고 일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난 이해합니다. 일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MBC를 장악하면 그게 장악이 되겠어요? 그리고 국민적인 동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아, 너무 재밌다. 대댄찌 투표하지 말고 대댄찌 이걸 투표하라고. 아, 댓글에 빵 터졌네요. 이리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공부빵님은 좀 모자란 행동에 대한 장애인 비하 용어다. 이제 그 비읍 시읒이라는 표현이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뭔가 이게 진지한 마음으로 속어를 쓴 건 아니고요. 그 표현이 혹시나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고 다만 등신은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우, 이런 등신들. 등신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럼 등신으로 할게요. 근데 어쨌든 대댄찌는 너무 웃긴다. 대댄찌. 예. 아,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 위법성이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핵심인 상황에서도 이견을 조정할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사 선임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게다가 이견을 남기는 과정, 뭐 어쨌든 그 회의 과정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투표를 했으면 그 투표 용지라도 남기든가. 근데 서로 두 명이서 이사 선임이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 히스토리 없이 그냥 뭐 구두로 하거나 뭐 뭘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어요. 혹시 배석한 직원들 모르게 두 분이 카카오톡으로 소통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전혀 알 수 없는데 왜 나왔어? 그런 대목도 밝히지 않을 거라면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아, 나 진짜 이해할 수 없네. 그래서 2021년의 방식을 김현 의원이 설명하는데 각자 회의실에서 화상 면접을 했다고 하고, 배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3배수, 2배수 방식으로 선임을 하고, 어떤 인사는 뭐가 문제인지 이견이 있는지를 협의했고, 사전 간담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했고, 32명을 들고 7, 8차례 가지고 반복하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은 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고요. 그래서 협의제 기구라는 것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와 여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서로 이견이 있는 인사를 배제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래 최소한 내가 이 인물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라는 그 절차, 그리고 이 사람이 적절한 후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면접 절차, 이런 거 없이 2시간 만에 32명인지 1명인지를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이 7, 8차의 몇 라운드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지럽네.
이견 조정 시스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이자 아주 본질적으로 드러내야 될 핵심적 문제다. 이거는 이게 뭐냐 이게. 차라리 어디 저기 뭐 로또방 가가지고 이름 적어 놓고 돌리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엄파이어 다이어리 님이 재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법원 가서 다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정만 보더라도 저는 이미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더 오물에 가까운지를 경쟁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께 대통령실에서 오물풍선을 언급하며 이 탄핵을 오물탄핵이라고 규정을 했던데요. 저는 비유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거 대변인께서 쓰셨다면 아마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럴 브리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물탄핵과 오물풍선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민주당이 너무 탄핵 중독에 걸렸다. 저는 뭐 일부 민주당이 주도한 야권의 탄핵 대상들 중에 검사 탄핵도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있고요. 이런 탄핵안들을 봤을 때 모든 문제가 천편일률적으로 탄핵으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 중에 일부 검사들은 실제 탄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요. 방통위원장들은요, 저는 반드시 탄핵 소추안을 국회 차원에서 가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물타기를 하면서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된 데 대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예? 오물풍선이요? 오물탄핵이요? 근데 나는 이 표현에 주목하는 게, 그러면 이미 대통령실은 이 탄핵 자체가 오물에 가깝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진숙이 오물이기 때문에 그 오물을 탄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는 있는 거예요? 난 그건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탄핵은요 수단이잖아요. 수단. 무엇을 위한 수단이죠? 부적격한 공직자를 국회 차원에서 직무를 정지할 만한 수단이잖아요. 국회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오물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오물 탄핵이라고 부르면 대통령실의 정혜전 대변인은 이진숙이 오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난 그건 물어보고 싶었어요.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죠? 우리 김현옥 공부방님이나 제 방송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주시는 우리 갓독자 여러분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을 동등 비교하려면 적어도 여러 맥락에서 다 비슷해야 되잖아. 자, 오물풍선을 날리는 건 도발의 수단입니다. 수단으로 풍선을 사용합니다. 그 안에 오물을 담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그 목적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 차이가 있냐? 그러면 정혜전 씨는 이진숙이 오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잖아.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거 보고 나서 느낀 게,
이진숙이 오물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탄핵이라는 수단을 삼아서 오물을 직무정지하는 걸 동의한다는 거면은 아니 탄핵 자체가 오물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물 탄핵과 오물 풍선을 비유하는 것은 저는 이 비유법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나 뭔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취지인지는 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진숙을 오물이라는 것에 정혜전 씨가 동의한다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물 탄핵이라고 비유하면서 나는 이 어떤 그 전달력 자체가 좀 희석됐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좀 삼고 싶습니다. 스피치 컨설턴트로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께서 이 논평은 이 브리핑은 약간 좀 북한 빨갱이다. 야당 다 빨갱이야. 야당이 북한과 다를 게 없어. 이 뉘앙스 주고 싶고 그리고 탄핵은 북한의 도발과 비슷한 거야. 대통령을 발목 잡기 하고 있어. 우리 민주주의의 적이야. 우리 국가의 적이야. 라고 규정하고 싶은 그 취지도 이해하겠어. 하지만 오물풍선과 오물탄핵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이진숙은 오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자신의 논평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7번째다. 9일에 한 건꼴이다. 탄핵 중독자들이다.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할게요. 반헌법적, 반법률적이에요? 왜? 탄핵이? 왜요? 왜 탄핵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에요? 정혜전 대변인을 포함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 반헌법입니까? 왜 반법률입니까?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요즘에 대통령님하고 우리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치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법대로 문제를 푸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진짜 물어볼게요. 뭐가 반헌법이에요? 뭐가 반법률입니까?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법치 거리잖아요. 어떤 게 반헌법이죠? 헌법은 읽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법률은 읽어보셨나?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반헌법이고 뭐가 반법률입니까? 아니 나는 국민의힘과 제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합의하지 않아서 표결을 합니다. 국회 표결을 하고 나니 야당의 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단독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야당들, 복수 야당의 표결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탄핵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반헌법과 반법률이죠?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 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으로 거부권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임기 말쯤에는 한 40건의 거부권이 될 건데 그 거부권을 쓰는 것은 반헌법적이지 않고 반법률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거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왜 반헌법이고 반법률입니까? 우리가 선거를 왜 하죠? 선거를 해서 왜 누구에게 의석수를 더 많이 주느냐를 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결정합니까? 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정혜전 씨? 왜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정부를 좀 견제하라고 야당한테 표를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당이 총선 이후에 탄핵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겁니다. 그러면 국민 뜻을 오용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부 검사들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법률적으로. 근데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과정을 두고 봤을 때 대통령이 법적으로 거부권을 쓰는 거나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만지작거리는 거나 뭐가 다른데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할 말 없으면 아무 때나 좌파 빨갱이 갖다 붙이고, 아무 때나 문재인 갖다 붙이고, 아무 때나 이재명 갖다 붙이고, 아무 때나 법인카드 갖다 붙이고, 아무 때나 김정숙 갖다 붙이고, 아무 때나 반헌법 반법률을 갖다 붙이는데, 아니 제가 사실관계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법인카드 잘못했음 재판 받잖아요. 10만원짜리 오바했다며 재판 받잖아. 이진숙은 왜 안 받는데? 그건 반법률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 해석하고 있나? 우리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 출신이던데 TV조선인가? 앵커도 하셨더만. 아니 볼 줄 몰라요? 무도한 탄핵이에요 이게? 여당을 패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당이랑 협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국회 절차를 그럼 정치로 풀고 싶어요 이제 와서? 국회에서 정치를 얘기합니까? 협치를 얘기합니까? 총선이 끝났는데 협치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들의 민의를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정치를 좀 합시다.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통령실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제부터 정치하겠다면서요? 근데 왜 정치를 안 해요? 법대로 하잖아요 지금 법대로. 그래서 국회도 지금 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치하잖아요. 법대로, 국회법대로.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잖아요. 표결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투표하면 되잖아. 투표하고 소신있게 부결 누르세요. 근데 어쩌나? 야당이 표가 더 많네? 그럼 선거에서 이기시든가 민심을 좀 따라가시든가. 졌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제가요 다수결의 원칙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국회는 협의, 토론, 수기의 공간이니까 여야가 합의할 줄도 알고 협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 늘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저 같은 사람마저도 왜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느냐? 총선에 패배했잖아. 대패했잖아. 패배한 쪽이 좀 고개를 숙이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양보가 없어. 그리고 대화가 없어.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야당도 똑같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야당은 좀 다른 게 있어. 선거에서 이겼잖아. 민심을 따라가고 있잖아. 선거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잖아.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에서 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치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법대로만 하겠다고 하잖아요. 법대로 해보자. 그래서 법대로 하고 있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법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반헌법, 반법률이 어디 있어? 아니, 내 말이 틀렸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게 있다. 얘기를 하기 이전에 무력화가 될 만한 상황을 왜 굳이 만들었느냐 예고하고 경고했잖아요.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안 치라고. 근데 부적격을 넘어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만한 사람을 올렸잖아요. 편향된 인식뿐만 아니라 2인 체제로 이런 식으로 무대뽀식으로 의사봉 두드릴 거라고 예고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이준석조차 실소 터지게 만든 이사 선임을 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하니 뭐라고?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 사람을 만나서 임명장 주면서 고생이 많다고 격려합니까?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정치라고 불렀던 건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치를 하시라고. 법치도 제대로 못하지만
정치도 지금 이미 망가져 있잖아요. 작동을 안 하고 있잖아. 이런데 뭘 이진숙 편을 들어요. 윤석열 휘하에 있는 언론의 윤석열의 알라바이 같은 언론인 여러분들, 누구라고 안 하겠지만 MBC 내부에도 있더만요. 그죠? 제가 MBC 말고 다른 회사는 얘기도 안 할게요. MBC 내부의 주류 권력에 추종하는 알라바이 같은 인간들아, 보고도 모르겠냐? 그렇게 해서 승진하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해주디? 부인은 자랑스러워 할라나?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은요, 꼭 다른 방식으로 인정받으려 그래요. 누구한테 줄을 잘 서가지고 국장 한번 해보고. 꼭 그렇게 되지도 않아. 병든 관종 기질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 MBC 내부에서 바른말 옳은말을 하고 있다 라고 드러내고 싶은가 봐.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싶은가 봐. 자, 그 김종배 씨가 시선집중 관두면 진행할 사람 바로 납니다. 알려주고 싶은가 봐. 제3노조, 나 몰라. 제3노조까지는 내가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관련된 인물들이 많아요. MBC가 이제 뭐 사장도 교체되고 뭐 정권을 칭송하는 언론인들로 싹 도배가 되면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이제 한번 나 거기 가가지고 시선 집중해봐야지, 뉴스 하이킥 해봐야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줄을 선 거야.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보고 싶지 않아. 안 봐. 이런 보도가 나와도 관심이 없어. 난 그냥 윤석열, 이진숙 이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슨 저널리스트야.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런 거를 그래도 열심히 했던 선배들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으니까 이제 와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있다고. 저 좌파들을 상대로, 좌파 언론인들을 상대로, 저 좌파 노조를 상대로 싸우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알리고 언젠간 회사에서 꿀 빨 때까지 빨다가 정치하러 나가겠지. 아니,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몇몇 대상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정치하러 나갑니다. 분명히 정치하러 나간다고요. 두고 보십시오. 없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는 없을까요? MBC만 그럴까요? 어떻게 한번 누가 더, 이젠 경쟁의 시대야. 조국 대표가 이번에 윤석열 시대에서 승진하는 법 얘기했더만, 그 뭐야, 출세비법. 네, 제가 이거 한 번만 언급하고 갈게요. 극우 일배, 친일파, 국회 무시, 검찰 출신, 김건희 여사 연줄. 자, 여기 언론인들 계시면 그 언론인, 지금 현업 언론인 중에 내가 한번 이번에 이름을 날려서 나중에 그 정당 추천 받아서 비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 이제 정치 꿈나무들, 내가 딱히 민주 진보 성향은 아니야.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번만큼 이름을 알릴 기회, 제대로 된 기회는 없어 라고 해서 이제 막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 그러면 자, 일단 잘 들으세요. 지금 언론 종사자분들 중에 정권에 줄 서서 다음 지선이나 재보궐이나 뭐 이번에 대통령실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정권 말기에 대통령실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경력 한 줄은 생기거든. 그 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정치하고 싶은 분들 잘 들으세요. 자, 극우 일배 코스프레 일단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친일파. 일단 지금 윤석열 외교 만점이야. 만점 주셔야 돼. 자, 그리고 국회 무시하셔야 돼. 자, 그리고 검찰 출신 언론인들은 이게 어렵죠. 근데 이제 지금 검찰 잘하고 있더라고 칭송해줄 만한 언론인이 나오셔야 돼. 마지막, 김건희 여사 연줄을 꼭 내가 없더라도
주변에 누구 만들어야 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돈의 팔초를 이용해가지고 저기 어디 용산에 줄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하시면서 지금 MBC는 좌파 노조라고 낙인을 찍으셔야 돼. 그리고 전임 사장들이 혹시나 MBC를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셔야 돼. 아, 말아먹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 근데 지금 이름을 막 드러내면서 두각을 드러내야 돼. 두각을 드러내면서 아, 난 나중에 하지만 마음속에는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아니면 내가 이번 기회에 MBC의 간판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고 싶거나 싹 다 물갈이가 되면 내가 지금 무시를 받고 살았으니까 비주류로 무시를 받았으니까 이제 주류가 되는 거야. 앞으로 3년간은 내가 주류가 될 수 있는 거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전 누구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럼 박영식 너는 뭐야? 넌 뭐 하고 싶은데? 저요? 방송국 가리지 않고 다 나가고 싶고요. 저는 TV조선이 불러도 나갈 겁니다. 왜? 가서 그냥 내 할 말 하러, 내 일 하러. 다만 제가 밥벌이 한다고 이런저런 채널 나가가지고 밥벌이 하는 건 저의 생계의 문제고요. 다만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사장이 어떻게 선임이 되고 그래서 실제 일을 잘 하고 있었던 구성원들의 밥그릇을 뺏거나 좌파라고 낙인 찍거나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부에 이제 인사권이 작동될 거 아니겠어요? 바뀐 MBC 사장이나 여타 언론사 사장들로 하여금 종편은 원래 그런 곳이고 종편은 공영방송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동돼서 인사 교체가 되고 출연자들이 교체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비판과 제 생계는 또 별개입니다. 뭐 저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처럼 저는 어떤 채널은 안 나갑니다라고 보이콧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가서 제가 더 비판하자 주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평화방송 출연 중에 평화방송을 탄압하는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나 이런 데에 대한 비판을 더 하는 바이고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사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MBC가 만약에 저를 불러준다. 그럼 나가서 MBC의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직 저를 더 알려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어떤 채널을 보이콧하거나 이럴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방송 장악 사태들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고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못하게 하면서까지 좌표 찍기 당하고 마녀사냥 당하고 이런 거를 잘 못 견디겠어요. 게다가 지금 절차를 보셨지만 38명 뭐 80몇 명을 2시간 동안 투표해가지고 이사 선임을 했다? 이거를 지금 언론 부역자들 정권에 줄을 대거나 정권에 줄대는 임원진들이나 간부에게 또 줄을 대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는 대목이냐. 전 다른 문제라고 봐요. 기존의 교통방송이나 영식이 형 TV조선 나가서 빠따 한번 치고 오자. 아이 뭐 그럴 일도 없겠죠. 네. 영상 박제됩니다. 앵커님 신중히 골라서 말씀하세요. 저는 다 나간다니까요? 안 나갈 수 있는 방송이 없어요. 부르면 다 나가지. 왜 안 나가요? 나가는 거죠. 나가서 밥벌이 해야지. 밥벌이해서 제 소임을 다하지만 만약에 곤란한 답변이 있거나 곤란한 질문을 받아도 피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가지 않을 자신이 있고요. 뭐 얘기하다 까먹었다. 댓글 보다가. 뭐였죠? 조선은 가지 맙시다. 아니 안 불러준다니까요. 조선 또 나가면 어때요? KBS 좀 나가면 어때요? 나가서 할 일 하는 건데. 근데
좀 다른 문제예요. 뭐 편향성의 문제를 누군가 나한테 지적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언론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요. 교통방송도 김어준 씨가 했을 때 교통방송의 편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통방송은 시민의 방송이니까 너무 뭐랄까 정파적으로 편향된 거는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저는 일부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연과 공영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종합편성 채널이나 이런 채널들이 약간의 정파성을 띠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채널A와 TV조선이 대통령 편을 좀 들어주고 야당을 과히 비판하는 것, 야당들을 과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그들의 권리라고 보고 그런 방송입니다. 근데 공영방송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공영방송은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받는 시스템에서 이사가 선임이 돼야 되고 정당한 절차와 온당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MBC가 좌파 노조가 문제가 있다, 뿌리부터 잘못됐다, 근본이 잘못됐다, 노조를 다 갈아야 된다, MBC를 민영화해야 된다, MBC 팔아치워야 된다, MBC 사장은 뭐 공정언론시민연합 이딴 데에서 막 우익화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이걸 방치하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언론사들의 보도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를 언급하는 것은 온당한 지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조의 행위도 MBC 노조나 민주 노조들이 그러면 했던 행위가 다 잘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 잘못된 지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지적하는 것과 방통위 후보자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방통위에 졸속 운영을 하고 막가파식 운영을 한 다음에 이사 선임을 때리고 MBC를 장악한다? 이거는 여기에 진보 보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고 뭐가 잘못됐 그러면 법카 문제부터 얘기하고 보자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요거를 얘기를 못했어요. 요것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7분이 됐으니까. 자, 8월 9일입니다. 결국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 오는 9일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고요. 박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 3명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신문 기일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능희 전 앰플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 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 스쿨 전임 교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는 것,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박문진과 MBC 경영진 재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효력정지, 그러니까 즉 가처분 심판에서는 이 결정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및 손해를 끼쳤느냐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 과정, 저희가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살펴본 이사 선임 과정이 타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느냐 아니냐. 끼치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요게 이제 8월 9일에 있는 재판입니다. 일단은 신문기일이니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볼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마지막 말씀을 드렸고요. 절차상 물론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회의 전에 방통위 전체 회의 전에 안건 통지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빠르게 결정한 것을 두고 적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사 선임 역시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국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본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투표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2시간 동안. 에? 그렇잖아요. 지금 2시간 동안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를 2시간 동안 투표로 했고 그 투표 용지나 투표의 방식이나 이견 조율 없이 두 사람이 땅땅땅 때려서 구두로 합의했거나 구두로 협의했거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 잘한 게 아니죠. 후보자 1인당 심사 시간이 1분도 채 안 되는 겁니다. 면접 절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정된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제 정권에 부역하거나 정권에 부역하는 임원진에게 부역하고 싶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이게 온당해요? 내가 지금 있는 기사의 글만 읽어줬는데도 국민들 상식에 반하는 일일 텐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아요? 아닌가? 그런데도 그렇게 사장을 하고 싶은가 봐. 참 문제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죠?